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토론광장 목요 크로스 쟁점 토론의 송종길입니다. 네, 양무수입니다. 저희 두 명의 진행자가 찬반 각각의 입장에 서서 토론을 하는 오늘 이 시간, 양심적 병력 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 21일 종교적 이유에 따라서 병력을 거부한 청년 3명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1심 재판이긴 하지만은 이번 판결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력 거부를 법률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그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존중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인 반면에 국방부 등은 국방의 의무를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판결일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대체복무제 입법까지 추진하는 등 파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목요 크로스 행정 토론에서는 양심적 병력 거부 이에 따른 법원의 그 무죄 판결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며 병력이 과연 의무인지 개인적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인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저와 함께 그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들입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자 가족 모임의 홍영일 공동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진선미 변호사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방대학교 법학과 김병렬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 변호사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방청석에는 오늘도 국민 패널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방송 토론광장 클릭 10pm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동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전화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법은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정치권, 법조계, 시민들과 네티즌 사이에서는 개인의 양심 보호가 진정한 인권이라는 주장과 국가 안보가 개인보다 우선이라는 찬반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정치권은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시민들 역시 이번 판결로 병역 기피 사례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며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 이를 바라보는 또 다른 일각에선 양심에 대한 선별 문제와 적절한 대체 복무 기회 제공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대체 복무제 도입 등 관련법 개정 논쟁까지 불붙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국가안보와 배치되는 양심의 자유는 사법기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이 예정돼 있어 확정 판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되는데, 과연 병역은 양심의 자유인가, 국방의 의무인가? 오늘 이 시간 집중적으로 논의해본다. 예, 지난 5월 21일이었죠.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그 이정열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그 병력 거부자 3명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의 병력 거부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그런 이유가 그 무죄 판결의 근거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 과연 시대의 흐름에 합당한 판결인지 아니면 시기상조인지, 먼저 패널들의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반대쪽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부 그 급진적인 세력에 야합을 한, 시기상조적인, 다소 성급한 판결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쪽에서도. 예,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다수의 양심뿐만이 아니라 소수의 양심도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기존의 어떤 그 진리를 재확인해주는 그런 판결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두 분 뭐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예. 먼저 이 남부중 판결 그 재판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선 판결로서는 대단히 무리한 판결이다. 가사 그 재판부의 어떤 취지가 반영되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거친 그 입법 정책의 문제이지 하급심에서 그 무죄를 판결을 선고 논리적으로 많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그 양심이라는 것이 그 외부로 표출되어서 하나의 행위가 될 때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이 병력 거부 문제는 사실은 그 단순한 내심의 의사가 표현된 것이 아니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병력 제도에 관한 국가의 그 법 체계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인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면 이미 행위로서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로서 그 필병법의 법조항이 위헌적으로 판결한 것은 우선 논리적으로도 큰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상급심에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네, 우리 홍 대표. 예, 뭐 저희들은 그동안 그 무슨 처벌이든지 뭐 묵묵히 받아온 입장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 1심이긴 하지만 이런 판결을 내려준 거에 대해서 참 기쁘고 뭐 감개무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수십 년간 받아온 그 처벌에 대해서 그 양심의 진정성을 사법부가 최초로 인정을 해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판결 내용을 보니까 그 대체 복무의 판정 기준이 이럴 수도 있다는 그런 점들을 제안해 주신 것들도 굉장히 특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흐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2002년 1월 29일에 그 위헌 심판 제청이 있은 이후에 지금까지 약 300여 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보석이나 불구속으로 이렇게 풀려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또 작년에 그 법무부가 그 수감 중인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그동안 전혀 종교 집회를 허용하지 않다가 작년부터 이제 인권 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허용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그런 판결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반기고 있습니다. 예, 그 판결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도 그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은 어떠한 것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환 변호사께서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간결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 뭐 우선 용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용어가 선점이 된 것 같은데 양심적 병력 거부가 전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신적 병력 거부란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양심적 병력 거부라 그러면 헌법에 있는 양심의 자유에서 건강한 병력 거부란 논리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또 보통 양심적이라면 선가치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병력 거부가 사회적으로 선가치 판단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신적 병력 거부라고 표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파장 결국 뭐냐면 양심 병력 거부가 하나의 권리가 인정이 되고 또 대체 복무가 만약에 이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은 제도가 채택이 된다면 결국은 그것을 누가 가려내느냐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광범위한 어떤 그런 병력 기피 현상이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국가에 대한 어떤 시민의 어떤 의무 이런 사항이 소홀히 되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제가 좀. 예. 저는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요즘 그 언론에서도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뭐 어떤 신문에서도 키워드로 헌법에서 의미하는 양심이 뭔지 설명도 하고 또 아침에 방송에서도 이 양심이란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설명으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걸 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변호사님께서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한 양심을 말씀하시니까 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뭐 다 법 전공하시는 분들 앞에서 외람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양심을 보면 뭐 많이 인용하시는 내용들인데요. 뭐 주의, 신조, 신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이렇게 정의를 보통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근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잠깐만 제가 조금만 더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두 발언이기 때문에 예. 논의를 구체적으로 예. 들어가서 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을 뭐 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내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느낄 정도의 확신을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헌법재판소의 양심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아 정말 그 내가 그동안 취해왔던 입장이 바로 여기에 부합되는구라는 사실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지난 뭐 1939년에 그 하나의 종파로서는 유일하게 그 신사참배하고 징용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65년 이상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법을 해왔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 때 그 양 진영에서 그 동일하게 어떤 병역을 거부했던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요. 또 수십 년간 맞아 죽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이런 세월 동안 저희들이 취한 입장이 이번 판결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말 그 자기 확신의 진정성을 나타낸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홍 대표께서는 이제 당사자이다 보니까 하실 얘기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쟁점에 대해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용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그 합리적인 찬성, 이유 있는 반대, 크로스 쟁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판결은 그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건 그 생명을 해칠 수 없다는 그 양심적 결정을 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그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일부에서는 국가가 국가 안보나 그 병력 기피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천부인권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게다가 국가의 형벌권과 그 개인의 양심의 자유권이 서로 상충할 때는 형벌권이 그 한 발 양보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그 시대의 변화는 물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를 충실하게 반영했다는 그런 반응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 이 같은 평가에 대한 그 패널들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겠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반대쪽에서 우선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 용어 문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쭉 보니까 이 문제를 그 국가 행벌권과 개인의 자유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례로 평가하는 기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심에 기한 병력 거부를 그 범죄 구성 요구로 만드는 것은 국가 행벌권, 국가지상주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개인의 자유를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은 헌법에 나와 있는 다른 기본권들과의 충돌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면 평등권 문제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의 조화 속에서 이것을 국가가 우리가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 또 범죄 구성 요건을 한다 할 때 그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지 단순한 국가 행복권과 개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이 문제의 논의를 말이죠 좀 수준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그 두 분 패널께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는 이제 변호사시니까 법률적 용어를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법률적 용어에 아직까지 생소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좀 생소한데 가능하면은 그 어려운 얘기는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형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대쪽에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변호사가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예.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형벌권과 그 양심의 자유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는 이 사건이 형벌에 대한 그런 판결이기 때문이죠. 형사 판결이기 때문에 판사가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양심의 자유나 국토방위의 의무의 어떤 충돌이라는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아까 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병역 기피자가 많이 양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왜 굳이 그 사람들에게만 양심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주된 논점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문제는 대체복무랑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제의 그 3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무를 하는 그 기간의 1.5배 정도까지의 그런 장기간에, 그리고 누구나 다 기피하는 그런 어려운, 그리고 예컨대 에이즈 환자를 간호한다던가 무슨 소록도에 가서 그런 그 힘든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무를 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이제 그 양심적 병력 거부를 논의할 때 병력 거부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군대에 집중하는 것에 거부할 권리가 있다.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글을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 리얼 월드 아닙니까? 현실이에요. 그 실정법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병력을 거부할 권리가 있냐 문제하고 말이죠. 병력을 거부하는 사람을 굳이 형벌로 다스려야 되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대체복무라는 것은 국가 정책에 관한 문제예요. 국가가 처해인 여러 가지 안보 상황,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어떤 군의 효율성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물론 대체복무도 이제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국가가 병력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국민의 일반 의사에 기해서, 사회적 합의에 기해서 법을 제정해서 개정해서, 그걸 어떻게, 국가 병력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는 문제하고, 병력을 거부하는 사람을 형벌로 다스리는 문제는 다릅니다. 제가 왜 그래 보냐면 말이죠. 사실은 그 문제가 되는 여호와의 증인 그 교단에서 이거를 오랜 희생은 제가 그 신앙인은 아니지만 법률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깊은 연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것이 말이죠. 대체복무제도와 물론 경관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대체복무제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 같이 거론한다면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렇지 이번에 않죠. 아니 제가 예, 보십시오. 그렇지 않죠. 판결 내용도 아니 제가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말이죠. 예. 그 교단에서도 대체복무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합시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진보나 보수나 말이죠. 개혁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시대적으로 통치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정인에서 말한 병력거부라는 것은 이 정도의 병력거부인지 알고 있어요. 히틀러가 만주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을 100만 명 가스질러 보내고 침략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 반대는 전쟁을 안 하겠다는 집행거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대체복무 제도에는 순수한 그런 이익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 한반도의 군축이나 평화운동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결합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정의라는 그 교단에서 희생, 그리고 그 어떤 그런 법철학적 인간의 권리를 문제를 먼저 거론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대체복무제도가 현실성이 있느냐, 국가 정책의 한목적성이 있느냐 가야지 처음부터 결합된 말이죠. 소위 말해서 이 교단이 운동의 도구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난 그 점을 경계하고 싶어요. 그래서 논의할 단계부터 엄격하게 논리적으로 분류를 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전 이 사안은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죄 판결이라는 것의 의미를 저희가 보면은 결국은 그게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분들의 한 논지가 뭐냐면 대체복무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죄 판결은 성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겠죠? 아니,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와 그 어떤 헌법적인 권리 문제는 반드시 연결돼 있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역 거부의 실제,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실제 논리가 어떤 거냐라는 부분을 분명히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이 사람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보장하라라는 논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라는 것이 분리돼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만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논하고 그 다음에 대체복무를 논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단에서 말이죠. 예, 제가 한 말씀 말씀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 변호사님께서는 대체복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네.
대체복무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약간 좀 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복무라고 하는 것은 현역 복무 대신에 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예비군 훈련을 8년 동안 받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국가유사시에 소집 동원령이 내렸을 때 거기에 응할 의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현역 복무 대신에 대체 복무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봉사활동을 할 테니까 병역 의무를 면제시켜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통한 병역 면제 요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용어의 사용이지 거기서 대체복무라고 하는 것은 현행 대체복무와 관련된 것은 전혀 두 분은 관련이 굉장히 없는. 용어에 집착하시는데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용어가 우리 병역법이라는 사회과학에서는 것이 언제나 용어보다 개정되기 중요한 게 마련이고 없습니다. 복무제도의 그리고 우리 형태 잠깐만요. 진 변호사님께서는 모든 게 대체 병역 복무니까요. 의무인 것처럼 네, 말씀하시는데 그걸 넓게 해석하면 그러면 되죠. 군대를 뭐하러 갑니까? 삼성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그건 병역 의무를 하는 논리의 것이고 비약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예, 병역 좋습니다. 의무고 저 제가 두 분- 그걸 주장한 건 아니죠. 예. 잠깐만요. 예, 전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두 분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시는 동안에 이제 제가 양념 노릇만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먼저 지금 설전을 벌리니까 전 법률 전문가 아닌데 하나 질문을 그러면 제가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뭐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1998년에 결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병력 거부권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이제 선언 결의였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진 변호사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용어를 명확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비규약에 근거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병력 거부권을 인정을 하면서 병력 거부권은 그에 따른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게 단순히 병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서 복무를 할 수 있는 대체 복무를 함께 마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 세계인권선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용어가 여기서 지금 두 분께서는 그 용어 그 개념상의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상당히 제가 좀 알기로는 의문스러워서 그렇지 않은 걸 제가 알고 질문을 있습니다. 드리는데 그 용어를 어떻습니까? 사용하는 것에 이미 가치 판단이 있는 것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세계인권선 이건 사실 이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인데요. 거기를 원하면 병력 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그 형사처벌하는 것이 그 좀 인류에 비춰서 볼 때 지나치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좀 비극을 없애는 게 좋지 않겠냐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이지. 예. 병력 거부라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게 바로 논리적으로 논리의 덩치물이 바로 그러니까 치환할 수 있는 것이 대체복무 이런 논리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 변호사 실질적으로는 여쭤볼게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일단 우리 상대 제가요. 이 변호사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게 네. 그 단순히 그 조약이고 우리가 권고사항이 제가 우리 사회에서 그 인권선언을 얘기할 때는 네네.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그 예. 법률적인 어떤 그 강제 조항으로서 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조항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는 이미 그 인권 규약에 그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2004년 올해 4월 달에도 이미 결의안이 나와 있는데 국제 그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도 결의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의안들에 대해서 단지 강제력이 없다라는 거, 조약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서 강제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 조약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라고 본다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물론 우리가 지금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예. 볼 때는 너무 법리적인 또 용어적인 이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용어를 일단 떠나서 우리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예, 그 용어를 떠나서, 실체를 예. 파악하는데 좀 저기 집중을 잠깐만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규약 비규약 그 18조를 근거로 많이 삼거든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근데 사실 비규약의 그 18조는 처음에 성안을 할 때 거기 양심적인 병역 거부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필리핀이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반대 의견이 많아서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다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권위원회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들어간다라고 했고, 우리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 과거에 우리가 참 힘이 부족해서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여성들이 정신대라고 하는 군대 성위안부로 끌려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못한 그런 아주 정치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그 주도를 한 나라가 핀란드였는데요. 핀란드는 우리나라하고는 안보 상황이 아주 틀린 나라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주도가 돼서 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번씩 차근차근 얘기를 하시죠. 상식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헌법 6조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뭐 이런 선언도 있고요. 예. 왜 그런 걸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또 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 98년에 그 정부가 제출한 2차 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B 규약은 국회의 동의 아래 체결 공포되었으므로 추가 입법 조치가 필요 없이 국내법적 권한을 갖는다. 한국에서 제정된 어떠한 법률도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만약 그러한 법률이 있다면 위헌으로 간주된다. 이런 얘기를 왜 정부가 가서 하는지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18조에 양심적 병역권이 없었다는 말씀 저도 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대가 변하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 98년에 세계 인권 선언과 지금 말씀하신 B 규약에 근거해 한 정당한 권리다 하면서 2년마다 그걸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지 결국은 어떤 그런 식으로 가야만 이 세상이 좀 평화로워질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는지. 물론이죠.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은 좀 곤란하니까 그렇다 하면서 또 거기 가서 비싼 돈 내고 어디 가서 또 정신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사실 매년 기껏 사실 수백 명의 문제였습니다. 여태까지. 그건 인정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기 확신의 진정성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 양심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도 그 정도는 인정해 주실 거라고 보았을 때 이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정부 쪽의 비용이면 사실은 홍 대표님 의견에 일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의 문제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양심적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기 확신이나 철학보다는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죠. 그죠? 양심이요? 어떻게 형성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깐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양심에 대한 우리 헌법을 잠깐만요. 양심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요.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게 양심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그 다음에 국토 방해의 의무라는 부분이요. 그 부분이 이제 충돌한다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논의 속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1998년 7월 16일 날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양심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양심의 자유만 강조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국방의 의무라는 부분들을 무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 있죠. 가이사 이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하고 예수한테 물었더니 그거는 정부의 것이니까 정부한테 내라 라고 하는데 그 세금이 바로 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국방의 의무와 세금의 예수가 이야기했던 세금의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봤었을 때 양심의 자유만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방의 의무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했던 그 병역법, 요번에는 그게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그 병역법에 대해서 위헌 지금 심판이 제청이 돼 있잖아요, 법원이.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남부지원 판사가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된 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거기서 언급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심적 자유라는 것은
뭐 절대적인 제한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국가 안보라는 면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적어도 이 사람에게 우리가 제한을 할 때는 필요 최소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무 그러니까 그게 계속 연결이 되는데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조차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처벌을 한다면 그건 위헌이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도 방금 말씀하신 양심의 자유라는 그러니까 소수의 양심이죠. 소수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것인가, 국방 의무를 뭐 존중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충돌의 조화 여기에 바로 핵심이 대체 복무제인 거죠. 예, 대체 제가 복무제.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대체 근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신체가 1급이나 등급에 의해서 우리가 공익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산업적인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산업 기능 요인이 5만 5천 명이나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보건적인 요인 때문에 공중보건위도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양심적인 자유에 따라서 그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테고 그 사람들까지도 대체 근무의 형태로 넣어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사실 제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대체 차원에서 근무의 문제는 공무의 형태를 네. 대체 근무의 형태로 사나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그들까지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의식이 지금 마치 네. 예, 제가 한 말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징집 가용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7년이 되면 현재의 대체 복무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체 복무 제도도 없애자고 하는 판국인데 저기 교수님 새로운 그거 대체 근거가 복무 있나요? 제도를 명백한 만들어서 그 범위를 확대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근본적으로 뭐 이 문제는 대체복무와 관련이 없는 문제지만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은 양심의 자유도 있고 그다음에 국방의 의무도 동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두 개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라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1931년에 맥킨토시 판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무슨 천부적인 인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를 내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런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의 문제를 천부적인 뭐 인권이라든가 또는 대체 복무와 연결시킨다든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마디만 합니다. 예, 네. 보탠다면 예. 아까 그 대체 복무가 아니라 대체 병역 면제다 이렇게 병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예. 것 같은데 예. 병역법상의 병역의 종류를 읽어보셨어요? 물론 예, 읽어봤죠. 거기 예. 제2국민역이라는 그 예, 개념이 있습니다. 뭔지 예. 거기엔 예. 분명히 집총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병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제2국민역이 되었든 병역법상으로는 뭐가 되었든요. 유사시에 소집을 하면 소집에 응할 의무가 그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 제2국민역은 소집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죠. 그게 이제 문제는 말이죠. 뭐 군대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체복무도 지금 우리 뭐 공익근무요원도 다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다음에 근무하는 기간을 국가 정책목표에 따라서 다른 병령 안에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진 교단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군사훈련도 거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대체복무는 현재 기존 운영된 제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핵심은 이제 이 양심적 병역 기피를 옹호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헌법 조항 근거를 말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죠. 양심의 자유에 근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제도가 이루어지면 이제 여호와의 정의라는 교단 입장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입장이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주관에 의해서 나는 병력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권리로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여호와의 정의인이 핍박받는 문제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금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그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국방의 의무, 병력의 의무를 기피하는, 거부하는 개인에 대해서 형벌로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온정을 베풀 것인가의 입법과 정책의 문제지 기본적으로 권리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차원에서 권리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적당치 않고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이제 이게 만약에 여론이 조성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정말로 여와의 전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이분들은 경력 기피자는 아니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저도 가까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엄청난 고초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계기로 양심이 기해서 말이죠. 거부하고 대처공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그것이 권리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분들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현재 남부지법 판결 문제를 얘기할 때 이 교단의 문제하고 말이죠.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야. 국가가 더 온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문제하고 일반적으로 대체복무가 어떠한 주관적인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제도화시킬 것이냐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예. 이게 단순한 어떤 예, 예. 선택의 권리로 하셨기 이렇게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예. 어떻습니까? 예. 이게 단순히 선택의 권리는 아닌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우선은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제 입장에서 조금 예. 느낀 것들을 먼저 발언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까 저쪽 사회자님께서 이제 성서에 있는 어떤 표현까지 인용을 해주시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취하는 입장이 바로 그거죠. 이렇게 세금을 내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생명과 같이 직접 하나님께 관련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분들로도 좋은 얘기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병렬 교수님이 은혜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씀 해주시고 또 이 변호사님께서 좀 형벌로 집행할 거냐의 문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그런 얘기도 사실은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토론 자석에서지만 그런 말씀 해주신 거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어떤 권리나 의무에 있어서 이렇게 법하시는 분들만큼 정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자기 확신의 진정성은 좀 양심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기 어렵다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양심이라는 것은 형성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종교적 확신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어떤 양심과 그러니까 권리와 지금 의무에 어떤 것이 더 앞서느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동안 저도 이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법도 좀 많이 보고 했지만 부족은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헌법 37조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뒷부분을 제가 보니까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런 표현도 사실 있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국가의 어떤 안전보장 때문에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 정도가 아니고 군복무 하시는 분들도 제한은 있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나 저희들의 경우에는 제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교도소가 무덤다음으로 가기 싫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보내졌으니까 사실은 박탈에 가깝다고 느껴왔고요. 이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게 양심이 여기 있었고 의무가 이렇게 있었다면은 이게 좀 이 정도 올라오는 것이지 이게 더 앞서는 것이 아니고 양립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갑자기 이것만 무슨 큰 이슈가 되는 걸로 느끼는 것 뿐이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양립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상식적으로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를 참 깜깜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고 가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의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심이 형성되는 경로가 종교의 확신을 통해서도 있고 다양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라는 부분이 양심이 형성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 개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세상을 보거든요. 이제 그런 형식이라면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종교의 자유 이퀄 양심의 자유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이고 우리 쪽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틀리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죠.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 보면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구분돼서 규정돼 있죠. 근데 지금 우리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하시는 대로 따른다면 구태여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의미하는 종교의 자유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갑자기 양심 종교 토론이 돼 버리는데 예. 그 양심의 자유에 종교가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논외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양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만 이번에 그 무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 양심-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만약에 그렇기 이 때문에 판사 제가 이 양심의 입장에서 자유라는 측면에서만 종교의 자유를 말씀드리자는 거죠. 근거로 해서 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저 그렇기 뭐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러한 예. 또 제가 그러면은 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다시 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논의가 저희 사회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이제 하나 촉발이 됐기 때문에 자꾸 종교적인 문제를 이제 국한시키려고 얘기가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98 유엔 인권위원회의 그 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아니겠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좀 들어주시죠. 그 양심적 병력 거부권이라고 하면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그 어떤 신념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양심적 병력 거부권의 이제 발로로 보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종교적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종교적 자유 이꼬르 양심적 병력 거부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제 얘기는 돼서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논의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남부진 판결에 반대를 하거나 혹은 대체입법 그 복무제도에 반대를 하는 분들도 최소한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교단에 있는 분들이 병력 회피 깊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상식은 다 있어요. 문제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다른 사람과의 형평관계를 고려해서 그거 한 내버려둘 것이냐 말이지. 뭐 감옥에라도 보내드려야 할 것이냐. 이런 데서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이게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말이죠. 출발한 여호와의 정의라는 교단, 고도한 투쟁과 어떤 그 척은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주제가 되는 겁니다. 1년에 몇백 명, 그거 어떻게 좀 완화해서 말이지. 그거 다 착한 사람들인데. 뭐 다른 교단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좀 온정적인 태도를 가져보자는 논의는 충분히 거론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것이 종교의 자유가 아니고 양심의 자유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기 싫으면 군대를 안 가는 겁니다. 결국은 입법 과정에서 뭐 심사를 하고 어쩌고 얘기가 나오지만 심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말이죠. 이 문제가 왜 어려냐는 말이죠. 그 남부지법 판사 판결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판결 셋 중에 한 명은 유죄가 됐죠. 4명 중에. 근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분도 같은 교인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재판부 신문기사를 본 내용이나 판결문은 내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제 심사 기준을 들면서 신앙생활이 짧고란 문장이 나옵니다. 실제 판결문이 그런지 기사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신앙생활이 짧다고 이 사람은 말이지 확신적인 양심적 그거 아니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굉장한 오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심지어는 같은 종단 내에서도 신앙생활이 짧으니 군대 안 가려고 일부러 가짜로 교회에 온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선입까지 전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한 종교 내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양심의 자유라 해가지고 풀면 말이죠. 굉장히 심사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바로 말이죠. 바로 대체복무제도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는 이제 그런 현재 있는 그런 공익근무 이런 제도는 군사원을 받는 것인데 지금 주장하신 대체복무가 뭐 그런 기초적인 군사원도 안 받는 대체복무를 주장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화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 우려를 하고 그것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정한 종교 정당의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인권, 국가가 그러니까 나라가 좀 이렇게 좀 온정적이고 온화해야지 말이죠. 그렇게 엄격하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 논의에서 말입니다. 바로 말입니다. 우리 국가 현실에서 일반적인 대체복무, 지가 원하면 군대 안 가고 대체복무라는 그런 봉사활동은 이상한 좀 명확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리화 돼버리면 대단히 곤란하다. 예. 제가 이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 그 정리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연스럽게 그 논의가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앞서 그 말씀하신 김 교수께서도 2007년에 그 대체복무제 그 폐지 기존에 있던 것들, 그 다음에 뭐 가용 자원이 계속 부족하다, 그 다음에 요즘 또 일부에서 그 주한미군 철수나 그 부분적 철수, 이제 이런 그 국가안보적 상황에 있어서 그 시기적으로 좀 이 위기 상황들이 그 온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병력 거부자가 속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의 개념 속에서 양심의 자유로 갔었을 때 이 속출에 대한 이 폐해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변호사께서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그 폐해가 클 것인가, 안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지만 권리의 문제냐라는 것과 대체복무라는 게 별개로 논의될 수가 애초부터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이 변호사님께서 뭐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들의 기피가 회피가 아니다라고 본다고 하셨으면 이 문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기피 회피가 양산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약간의 모순이 있다라는 걸 일단 우선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게 악용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건 헌법상의 양심상의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그런 자유, 그리고 양심을 실현할 자유의 한 표현이다라는 것이 명문적으로 남아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국제인권규약이나 그리고 그 인권위원회에서,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내리는 것도 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양심상의 권리 중에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 그걸 우리나라에서 그 국가안보라는 것에 그 병역 의무라는 것과 충돌되는 부분을 얼마만큼 더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인 건데, 여기서 바로 실질적으로 악용될 거냐라는 문제는 대체복무제도를 얼마만큼 정치하게 잘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체복무제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드러내서 논의된 게 몇 년 안 되지만, 이 문제는 베트남 전쟁 그 당시부터 이미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나라에서 검토되어서 만들어져서 발전되어 온 제도입니다. 지금 모든 실질적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 있는 많은 나라에서 그것이 악용돼서 기피자가 양산됐다면 진작 제도가 폐지됐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의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군대 내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회복지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렇지만 국가안보라는 문제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으로 좀 변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과 계속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갈등 구조를 유지하는 것보단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내부에 복지가 확대돼서 사회 자체가, 사회 구조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소수의 양심이 존중되어서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의 성숙된 정착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가 안보에 보다 기여하는, 실제로 총을 도저히 들 수가 없어서 미적거리는 사람 밀어서 군대에 보내서 병역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소외된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아니죠.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확대가 되고 식의 있는데요. 아니죠. 그렇게 대체복무 제도가 제대로 정비돼서 대체복무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고 그것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대체복무라는 것이 기존의 현역에 가신 많은 그런 군인들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대체복무를 제대로 만들어내면 그 문제 악용의 여지는 없다는 문제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역작용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보다 먼저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 거부에 의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나라에서 많은 역작용이 있었죠.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독 같은 경우에
이거를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됐었죠. 그래서 77년에 병역법을 새로 만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선언하면 인정해 주는 것으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90% 이상이 나는 양심상 군에 못 가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77년 병역법을 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했죠. 그죠? 이처럼 역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서독 같은 경우에 징집 인원의 40%가 넘는 인원이 소위 말하는 양심을 앞세운 병역 거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서독에서도 지금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러한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있지 하고요. 보여지고요. 예. 대만에서도 지금 그 대체 복무가 정착이 되고 있고 아니요. 첫 해에는 대만 그게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많이 틀리죠. 대만에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종교 신도가 우리 홍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되죠? 한 4천 명 되죠. 그죠?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네. 얼마나 되죠? 9만 명 예. 됩니다. 네. 굉장히 그 우선 벌써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그러면, 많이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종교에 의한 그런 대체 복무 외에 일반적으로 그냥 대체 복무를 신청을 하면 하도록 돼 있죠. 그게 종교에 의한 것보다도 복무 기간이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근본적으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인원도 작았지만 또 다른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요. 그리고 대만하고 우리나라는 안보 상황이 많이 틀리죠. 그런 점도 고려를 좀 해서 이 말씀을 부분 제가 해주시면 김명호한테 좀 예. 질문을 좀 해보려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네, 네. 이 부분인데 이 종교적 그 신념의 문제와 그 양심의 자유 문제가 계속 지금 이제 그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뭐 베트남의 사례 또는 그 독일의 사례, 대만의 사례가 한국 사회에서 크게 그 설명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방금의 논의 속에서 그 외국 사례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이랬었을 때 그 대체복무에 대한 엄격한 그 한국형 그 대체복무제를 그 형성을 해서 그 이후에 발전할 때 그 다양한 그 국가사회가 그리고 남북의 그 대치 국면들이 많이 해소되는 오히려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엄격함이라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가 그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의 증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서 여호와의 증인의 그 신도의 이 양심의 자유를만 허용을 했었을 때 충분히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영역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은 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이 병역 거부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선 처벌도 받고 뭐 또 어떤 나라에선 대체 복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좀 사례를 잘 안다고 보고요. 그 우선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쭉 뭐 여러 얘기 하셨는데 제가 메모 좀 해놨는데 다 정리를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만 말씀드릴게요. 그 미시적인 차원하고 거시적인 차원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 표현. 그러니까 일단 뭐 전에 뭐 김병렬 교수님이 뭐 설문조사도 하셨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던 기억도 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는 게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인가? 사실 통상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일단 말씀을 제가 말 시작 예. 했으니까 사실 1년 이상 성서 연구를 해야 되고요. 어떤 흡연이나 부도덕 같은 걸 일체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도로 간주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일주일에 5가지 집회를 참석을 해야 되고요. 아마 제일 힘들어 하실 만한 게 이 대목인 것 같은데 시간이 날 때마다 특히 일요일 같은 날 시간 많이 나죠. 가방 들고 봉사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상당 기간 해와야만 증인으로서 간주가 됩니다. 군대에 가서 그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예. 처음부터 너무 여호와의 증인 종교에만 국한하지 말자라고 하시면서 지금 홍 대표님께서는 또 아니, 여호와의 아니, 이제 증인에 그 국한된 말씀을 질문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하시니까 제 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여호와의 있죠. 증인 좋습니다. 불교도가 네. 나도 양심적인 병역 거부로 군에 못 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허용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답변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요 말씀 드리고 그것도 답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쉽게 그럴 수 있으려니 생각을 하겠지만 그 외에도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안 하는 걸로 알려진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대표적으로 대체 복무를 받아들였던 나라 중에서 그 이전에 그 저희 병역 거부하는 그 동료 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박해라고 그럴까 참 어려움이 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 97년도에 대체 복무를 받아들였고요. 뭐 지금도 분쟁이 좀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96년에 26,613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보이시지는 않겠습니다만 매년 증가율이 뭐 1%, 뭐 0.1% 이렇습니다. 실제 사례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범주를 벗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건 추측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제 실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 대표께서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제가 또 예.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게 그렇게 늘어나지 않느냐. 물론 저희 나라 병력 비리 많습니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편법으로 군대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 아주 만연했던 그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양 사회자 군대 다녀오셨죠? 네.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전 군대를 변호사님.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군대 갔다 왔다고. 그런가요? 병력을 필요했습니다. 예. 우리 진 변호사께서는 오늘 참 어려운 자리 나오셨는데 군대 안 다녀오셨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군대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병력, 대체 근무를 주장하는 이제 그 양심적 병력 거부자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기간을 충분히 길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실제 대만의 경우에도 1.5배를 하고 있습니다. 1.5배의 기간에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단순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이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엄격하게 그를 구분해낸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엄격하게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갖추어라 라고 그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기간을 그리고 본인들이 양심적 병력 구분을 하는 사람들도 그 기간을 늘려서라도 하겠다. 자기들이 근데, 총을 잡지 않는 대신에 예, 제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말씀에 일도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예. 것들 때문에 대체 건물을 도입하는 국가에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이 제가 안 되고 있다는 한마디만 것이죠. 더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우리가 것이죠. 충분히 길게 하겠다. 힘든 데서 봉사활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난 제16대 국회에서도 장영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대체복무 법안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실패를 해서 폐기가 됐거든요. 실패를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수 계층에서 반대를 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러한 그 소위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요구하는 측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거기에 의하면 36개월 내지 40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건 징벌적인 것이지 그거는 봉사활동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고요. 또 힘든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힘든 일은 그것도 징벌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시켜서는 안 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실질적인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해드리고 싶군요. 아니, 그건 말씀하신 저는 아니라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는데, 얘기를 좀 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의 딱 뒷면을 보면 왜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을 전부 잠정적 병역 기피 희망자로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회만 되면 그걸 활용해서 악용해서 뭐 기피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징벌적인 의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사실 그건 기본적으로 논지는 맞는데 제가 인용을 하자면 이 사안들이 문제가 돼서 어느 MBC 기자가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카메라 기자하고 서로 의견이 달랐거든요. 카메라 기자는 그걸 그러니까 기피자가 양산될 거다라는 우려를 여전히 못 버리고 있었는데 이 MBC 기자가 딱 하는 말이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종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양산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체복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어떤 복무제도까지도 인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나보고 너 군대 가는 대신에 수록도냐 어디 뭐 노인들 아니면 뭐 정신지체아들 이런 그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뭐 우리가 26개월인가요? 그럼 그것에 1.5배면 한 40개월 그 정도 들어가서 그걸 봉사를 하겠냐라고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해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대체복무자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어느 제도나 다 완결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악용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지만 그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그래서 제도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뭘 태운다는 거죠. 네.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가 단편적 얘기들은 다 어느 얘기나 일리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는 이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해서 이제 이 재판 받는 분들이 지금 1년에 한 500~600명 된다 그럽니까? 네, 그런 정도인데 이것이 종교의 자유가 아니고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대체복무 제도가 입법화 되면은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양심적인 어떤 그런 주관 사유로 병력 거부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좀 인권에 비해서 좀 심하단 말이지.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거론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말이죠. 일반적으로 막연한 평화운동 무슨 이런 개념에서 말이죠. 일반적으로 병력이라는 것은 말이지. 병력이 갈 수도 있고 대신에 봉사할 수도 있다. 이게 일반화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은 말이죠.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처음에 비슷하게 갈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논의가 저도 그렇습니다. 그 특정 종교에 계속 100년 가까이 감옥에 보내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말이지.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거론되는 거하고 말이죠.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말이죠. 총 들기 싫으면 안 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검증되지도 않는 이론으로 말이죠. 그래서 군대에 가거나 봉사하거나 어떤 봉사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의 선택권이 된다. 왜냐하면 독일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정민대 있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잠깐만 제가 그 말씀 좀 더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보다 훨씬 더 집단 안보 국제 정치 관계로 안전이 보장된 나라였습니다. 혹시 그런 나라는 그래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얘기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더 위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나 아니요, 그것도 논리적이에요. 물론 여기서 포인트를 분명히 주셔야지. 진 변호사님 질문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운동하시는 이유가 말이죠. 네. 여화의정의 신도들이 말이죠. 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참 양심 때문에 이 감옥에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참 말은 뭔가 인륜에 반하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하나의 제도로서 지금 옵션 사항으로 어느 쪽이세요? 네,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솔직해야 되고 답변해야 되고. 변호사님 제가 궁금합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껴들 틈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저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족 모임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종교인의 입장으로 나왔고요. 거듭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하고요. 다만 저도 이제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제 관찰한 것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어떤 다른 종교를 대변하거나 그럴 입장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이 불교도 허용해 줄 거냐, 제가 답변 드리겠다고 약속도 했었고 또 이거하고 괴를 같이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찰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분명히 그 양심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지금 이 변호사님이 계속 걱정하시는 것처럼 허용해 줘야 된다는 논리적인 어떤 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근데 대만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국은 이제 다종교 국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기독교인들도 많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많고 하지만 대만은 좀 불교색이 강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도교가 더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만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만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불교도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실 거고요. 예. 그래서 대만도 하여간 허용해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안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실증적으로 1.5배 지금 복무를 하고 있죠. 대체 그렇게 복무를 하고 있다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시켜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가 없어서 거는 줄었어요, 뭐냐면 기간이. 아, 또 줄었습니까? 예, 대체복무 기간이 그런 줄었고요. 종교를 앞세우지 않고 일반적인 대체 복무를 요구하면 예. 그 결국은, 봉사 예. 기간이 더 짧죠. 그렇죠. 그런데 구태여 종교를 앞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예. 왜 이렇게 차등을 뒀는가 하면은 예. 대만의 경우에는 종교인 경우에는 심사를 합니다. 예. 그 심사에서 통과하면 다 해주죠. 예. 기간은 더 길고. 예. 근데 대만 TO를 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TO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10,000명으로 정했는데 좀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아, 10,000명이 넘죠. 예. 지금. 예. 그 TO에 대해서 넘칠 경우에는 추첨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박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만큼 덜 절박한 사람은 기간 좀 더 짧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제도를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종교를 표방하지 않으면 더 짧게 끝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안 늘어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네, 네. 것처럼 아니, 근데 아니, 지금 그러면 얘기- 말씀하신 잠깐만요. 것이기 때문에 안 이게 늘어나는 마치 건 아니라는 대만은 거죠. 모든 사람이 그 대체 근무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이 지금 얘기가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 가지 형태가 있죠. 대만의 그 군 복무 제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마치 대만은 모든 그 징집 대상이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됐으면 이 논의가 지금 본질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단 징집 대상은 따로 논의를- 있죠. 그 군을 가야 되는 사람과 대체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제받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그렇죠. 그룹을 이렇게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마치 다 선택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질문에 되지 대해서 않았나. 답변을 예, 해도 논의가 잠깐 여기에서 헷갈렸는데요. 아까 그 논의로 그 질문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행불 예. 아까 이제 그 이윤호께서 그 형벌에 대한 하나의 다른 대안으로서 대체 복무제냐? 그렇지 않? 예,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는 제가 지금 담당했었던 그 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변호하고 있는데 저희 사건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아닙니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여호와 증인들만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거의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오태양 씨처럼 불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형벌의 대안으로서만 국한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판결 내용 자체도 실질적으로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이유라는 것은 양심적 결정의 하나의 사유인 것이지 곧 종교의 사유만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원인이 국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왜 안 늘어나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대체복무 제도가 전부 종교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라들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대체복무제가 처음 도입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처럼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있지 않고 않았던 상태에서 자기가 정말 양심적인 결정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고민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체복무 제도가 만들어지면 한 번쯤 고민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기피자의 양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이 아니라 단지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 것을 방지하려면 그것은 바로 자꾸 반복이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대체복무제도 그거 자체를 용인하는 거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제도 자체가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만 요구를 한다면 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적을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병역 기피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서 그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사회자로서 두 가지 질문, 반대로 잠깐만 생각해요. 사회자로서 두 가지 할수 질문을 있으신 할게요. 건가요? 첫 할수 번째,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역 미필 젊은이들이 잠재적 기피자로 몰아가고 있다. 그건 제 농담이고. 그런 부분은 농담이죠? 네. 그러면 농담입니다. 사실 그래요, 또. 그러면 농담이지만 진담인데요. 전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오태양 씨가 종교적 신념을
의해서 병력 거부를 한 게 아니면 그럼 오태양 씨는 왜 병력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물론 얘기가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 오태양 그런 씨가 네. 이제까지 그 양심적 병력 거부의 그 주력은 여호와의 여호와의 증인. 증인이라는 종교적 신념 이걸 갖다가 뭐 양심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도 난 충분히 있다고 봐요. 하위 개념으로서 네, 네. 종교적 자유를 이야기하고 종교적 양심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한국 사회는 그 여호와의 증인에 의해서 양심적 병력 거부가 주도되어 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오태양 씨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오태양 씨는 왜 그러면 양심적 병력 거부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분은 종교적인 문제로 국가 주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네. 불교에서의 어떤 교리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평화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생각들, 가치관 그게 바로 양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한 그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이제 있죠.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태양 씨도.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속칭 미신이라고 하는 거를 믿는 사람이 네. 나도 이러저러해서 네,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네. 요구합니다라고 했을 자꾸 경우에 논리의 또 어떻게 비약이 하시겠습니까? 아니 생기는데.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그런 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저기 이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번에 법원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있더라고. 이게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판결할 부분인데라고 하는 지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그 법원의 판결도 상당히 신중하고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판결을 한 걸로 우리는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와서 궤변을 드러놓는다거나 하루아침에 어떤 자기가 양심적인 어떤 병력 거부자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하게 그를 요구하고 그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아니에요. 봤을 때는 그거 지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거 것처럼 저는 그런 그걸 논리는 사실은 겪었습니다. 물론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 그런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저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 독립적인 예. 그런 심사 기관을 그걸 통하기는 힘들다는 그게 거죠.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잠깐만요. 입증을 제가 하시고자 합니까? 기회 되시죠. 이게 말이죠. 제가 진 변호사님의 그 질문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 일주일 됐나요? 이 판결 난 지가? 예, 한 일주일째죠. 근데 이제 그 며칠 사이에 제가 뭐 자료를 많이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냥 언론 보도되는 뭐 기사를 보는 겁니다. 보면서 처음에 남분이 판결했을 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일들인데 그 처벌받고 그때 대학도 못 들어갔어요. 대학 못 들어가 취직 못하고 그 고생은 이루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는 결론은 그래도 판결이 난 잘못된 판결을 생각하지만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에드발론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평화운동이라 한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걸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가혹하다. 아무리 법이 있지 법을 가혹할 수가 있냐 말이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럼 대치복무 어떻게 잘 다듬으면 되지 않을까. 이 발상하고 말이죠. 이걸 계기로 기본적으로 대치복무 제도를 우리나라에 확산시켜가지고 군대에 그냥 선택을 하겠다. 그들이 자신이 바로 평화를 다루는 길이란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심사한다는데 그게 모독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재판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이에요. 재판도 행위를 가져갑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사회생활에 반복되니까 주먹으로 세게 때리는 건 폭행이고 그러나 이렇게 살짝 맞는 폭행이 아니다. 왜? 주먹으로 세게 때리면 사람이 다치는 게 우리 경험칙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칼로 찌르면 살인은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는 외형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심사기관은 함부로 더 나아가서는 안 되고 오만입니다. 양심에 의해서 병력 기피한 누가 심사를 합니까? 신만이 할 수 있죠. 그런 허위적인 제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넌 특히 우리나라 요새 복잡한 사회 상황을 비춰보면은 독일처럼 40% 50% 선택적인 상황으로 나는 가려라고 봐야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오해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뭐 어떤 모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잠깐만요. 저기 너무 이렇게 논리적 비약이 일어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나라처럼 학번과 생년 원리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또 저를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번사입니다. 언제 태어났냐가 상당히 중요한 사입니다. 2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일반에 다시 학교를 복학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40개월이라고 하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대체 복무를 해야 되는 어느 걸 선택할래 했을 때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께 생각하신 건 40%라고 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40개월을 제가 100까지는 한 알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이죠.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올 거라는 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넓은 이게 이야기는 한번 무너지면요, 자꾸 무너지거든요. 지금은 뭐 그러지만요, 만약에 대체복무가 무슨 뭐 어떤 심사기구가 심사해가지고 말이죠. 나는 뭐 이상은 정교 뭐 이래가지고 다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자꾸 항의합니다. 재판합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양심을 부정하느냐. 행정심판하고 소송하고 말이죠. 그러려면요, 자꾸 넓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대체복무 할 때 40개월 군대 가는 것보다 약간 하드워킹이 아니니까 약간 더 길게 해라 대신에 말이죠. 그러잖아요. 법 고치고 하면요, 조심해야 될 문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저는 또 이 변호사님의 주장은 순전히 추측이지 않습니까? 아직 저희가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 변호사님한테 사회자로서요, 예. 이 증가할 것이냐, 증가하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예. 우리 쪽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찬성 쪽은 증가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이견 처리하고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잠깐 이 변호사님 이견 처리하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죠. 예. 나중에 그 대체 공무는 좀 집중적으로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소수자 인권 문제까지 이제 포함해서 좀 얘기를 했더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불교 신자까지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자를 고용한 회사에게 해직 통보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생존권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어떤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서 우리 제가 좀 홍 대표께서 먼저. 오늘 제가 토론 나와가지고는 두 분이 너무 우호적인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제일 바를 모르겠는데 지금 공무원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긴 이 박군이 부모님은 청각 장애인들이세요. 두 분 다 청각 장애인이시고 그래서 박군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박군이 받은 것도 소집영장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으로. 참 이런 거 보면은 이 병역법에도 이렇게 어쨌든 나름대로의 어떤 소수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사실 여태까지 병무비리의 모든 원상은 사실은 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예외 조항들이 있었구나.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근데 공익근무 요원이니까 이제 4주만 사실은 4주죠. 군사훈련을 받고 이제 그런 어떤 복무를 하면 되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받을 수가 없어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걸 알면서도 병무청에 전화해서 저 못 갑니다 해서 고발당하고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착한 청년인데 그러니까 결국 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때까지 좀 재판을 연기해주면서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또 결국 경제적으로 좀 또 부양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정들도 봐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 직장을 어떻게 하고 그런 조항을 떠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볼 때 꼭 이 청년에게 지금 이 청년이 어쨌든 재판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있는 청년에게 꼭 직장에서 해고를 하라는 통지를 보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같은 입장은 아니시겠습니다만은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좀 고려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분명히 명백한 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입장을 겪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 아니 저는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형을 살고 나와가지고 취업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도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 현재 병역을 기피 중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취업 활동을 하려고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점을 우선 이제 시청자들이 우선 그 인식을 해주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홍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재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동정을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고전에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실형이 선고가 되면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겠죠. 또 이렇게 참 불우하고 부양을 해야 될 사람이 많고 한데 꼭히 실형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어떤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의 무슨 여지는 있겠지만 일단 실정법을 어긴 것은 위법행위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 결국은 이제 다시 또 되돌아가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뭐 토론 중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한 700명 정도가 총을 드는 대신에 그 감옥을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현실을 아까 우리 이 변호사께서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는 또 인간 모독이다까지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우리 옆에 김 교수님께서는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근데 이런 있는 문제죠. 이 사안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이들을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 복무 형태로 제시를 하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까 우리 이 변호사께서도 뭐 종교적인 그 특정 집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0년 이상 감옥을 보내는 건 어떤 형태로든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글쎄요, 그런 그 얘기를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예, 해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이렇습니다. 거니까요. 예. 제가 가진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양심적 어떤 특정 종파가 아니고 양심적 병력 거부를 인정하고 뭐 대체 공부를 하거나 안 하건 그 양심을 판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우리 홍 대표가 소속되신 종단의 경우에는 정말 그게 종교적 이유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게 세월이 한 7, 80년 지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증명된 한 부분이 날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있겠죠.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죽선 놓을 경우에는 심사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그걸 심사기구를 저기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소속된 교단의 경우에 어떻게 그럼 처리가 돼야 될 것인가. 사실 저도 그 문제에서는 재판이 뭐 양형이 어떻냐를 떠나서 말이죠. 법정형을 어떻게 정하냐를 떠나서 어떤 행위든지 그 위법의 선언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범죄 구성 요건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는 그 제가 뭐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종단에서도 뭔가 말이죠.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또 법과 타협할 수 있는 그게 뭐 솔직히 타협이겠죠. 그런 어떤 그런 이 종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국가의 어떤 그런 역 말이죠. 이 역이란 것이 뭐 국가가 있는 하는 수천 년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역을 말이죠. 수행했다는 그런 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단순한 바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고민은 들어요. 거기에 대한 뾰족한 명언은 나오지 않지만 말이죠. 예. 예. 타협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또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마세요. 고마운 건 그래도 고맙다고 해야죠. 제가 이런 토론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김 교수님 제가 토론 여러 번 따라다녔으면 이렇게 청중석에서 보고 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 처음이실 거라고 김 교수님도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도 사실 수십 년간 그런 말할 기회조차도 없었는데 이렇게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도 그거죠. 뭔가 사회의 다른 형태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 기회의 형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순수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군복무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수십 년간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뭐 오늘 한겨레 신문에도 보니까 한겨레 20일에도 보니까
이 사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 분이 70년대 중반에 결국은 그 영창에서 맞아서 이제 사망한 그런 분의 사진도 실리고 했습니다만 이런 입장을 지켜온 거에 대해서 뭔가 순수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저희들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저희들이 그걸 찾는 건데요. 그걸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봉사활동이라고 표현을 하시든 또는 대체복무라고 표현을 하든 또 어떤 사입이 어떤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생기지 않는 어떤 장치를 마련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올해도 보니까 금년도 실시되는 병무청 대체복무 자료에도 보니까 예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군사적인 것만 아니라면 사실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다 기꺼이 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제가 독거노인 및 장애인 활동 보조요원으로 3,000명, 또 산불 예방 행정 보조요원 등 6만 7천 명에서 올해도 한 7만 명 모집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4주 군사훈련을 받고 나서 이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럼 그 4주에 해당하는 거를 더 길게 뭔가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더 길게 복무를 하든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들은 사실은 병무청에 계신 분들이 여태까지 오랫동안 병무 비리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노하우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대체복무 여러 나라들 보니까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종교인의 입장일 경우에는 2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연기해주면서 그 사람이 계속 그 종교인으로서 제대로 생활하는지 또 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종교를 가장했는지 또 심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험적으로라도 좀 제한된 규모로 실시해 보면서 어떤 부작용 같은 걸 측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되면은 다 뚫릴 것이다라는 어떤 두려움보다는 대만도 TO를 정해서 했다니까. 요즘은 TO가 얼마나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10,000명인데요. 10,000명이 넘죠. 조금 더 필요로 하니까 좀 더 받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해서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네요. 제가 홍 대표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시겠죠? 질문은 짧게 하죠. 예, 짧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저희 시청자랑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짧게 해주시면 제가 다시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허용이 되고 있나요? 되지 않고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 세계 다 비슷한 입장이니까 비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법은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경우에는 영장 발부를 계속 연기하고 또 연기하는 식으로 그 병역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의 사례는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연결을 계속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두 분을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양지훈입니다. 예, MBC 성우이신 양지훈 선생님이시죠? 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도 지금 토론을 지켜보면서, 저는 여호와의 증인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 문제를 따뜻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 계속 팽팽하게 이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악용의 문제라든지 또 양심의 문제, 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주 우리 사회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네네. 이제 아주 좋은 시점이고 네네. 우리 사회가 더 선진화되고 또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하여서 또 선진화된 국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보고요. 네네. 모두의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댈 때지 자기의 주장만 내세워서 곧 상대방의 문제는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보듬고 함께 아픔을 내가 또 쓰다듬어 주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함께 풀어갈 그러한 공동체의 의식을 가져야지 지금은 아니다.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언제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항상 그 점을 생각하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이 문제에 있어서 합리성을 가지고 정부가 법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요. 특히 헌재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지금 양심이 무엇이냐, 뭐 형평성의 문제, 악영의 문제, 이 방법을 몰라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문을 닫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때가 왔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양성재님께서는 그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이런 주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한 분 더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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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국방부 인력관리과장 조영기입니다. 아, 예, 국방부에 계신 조영기 선생님이십니까? 예. 예, 예.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요번 판결하고 그 국방부가 반대하는 입장 두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번 판결에 대한 제 생각은 법이 우선 그 사회정의 실현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법관은 이 사회정의 실현의 지평자로 저는 보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보면서 국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양심이라는 빌미로 무죄 선고한 것이 과연 사회정의 실현에 합당한 것인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네. 다음으로 판결을 한 판사께서도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그 지도자신데 네네. 국가가 처한 사안이나 현실관과한 그런 성급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감도 듭니다. 네네. 다음으로 국방부의 반대 입장은 다 아시겠지만 우선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 예. 불과 얼마 전에도 서해 군사 충돌이 2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대만과 자꾸 비교하시는데 대만은 여러 면에서 잘 씁니다. 긴장 강도라든지 지리적으로도 또 양안 관계 있고 또 중국과 대만과의 협력의 진전도도 다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대체복무라는 게 자원이 남아 돌아갈 때 잉여했을 때 그렇게 대체복무를 활용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고 네네. 예 그런 그 차원에 있고요. 네네. 다음으로는 그 특정 종교에 대한 그 병역 기부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종교에 대해서 스케시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타종교는 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오태양 씨 그 불교 신도 아닙니까? 확산되지 말하는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신체 손상을 해가면서까지 병역 기피하려고 하고 있고 네네. 또 한식으로 양심적 병역급을 하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병역 기피가 확산되지 말라는 그런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병역 기피가 만연되리라고 그런 생각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만요. 네네. 아까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김 변호사님께서 병역자원 부족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다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80년대 출산율 저하로 인해 가지고 2004년까지 저는 병역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체복무를 다 축소 폐지하고 신체 일상급자 중졸 이하 중졸까지도 이렇게 지금 현역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 결과에 따른 그 부족자원 해소를 하려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예. 그런 사실이 너무나 불보듯 뻔한데 예.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네. 정말 저희 입장은 답답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국방부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예, 상당히 단호한 그 입장을 보여주시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악용할 그 가능성 또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을 아무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그런 입장을 강하게 이제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는 국민 패널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몇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그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병역거부자 모임인 전쟁 없는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석이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토론은 되게 잘 봤고요. 무죄 판결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굉장히 심한 욕설들과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이승환 변호사님이라든지 여기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래도 어떤 병역거부의 맨 처음에 논쟁보다는 좀 진일보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저는 병역거부자들의 마음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모두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여야 하고, 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다양성의 존중일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말을 하고 싶은데, 일단 병역거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세우시는 게 안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보라는 게 이전에 군사독재 시절 혹은 냉전 시대와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예전처럼 뭐 총칼로 때려잡자 북한 공산당 이런 생각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한반도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반대하시는 분이든 찬성하는 분이든. 그렇다면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 과연 총을 들고 싸우는 것 한 가지일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수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 여기서 저희 집인 부천 가는 방법도 수십 가지인데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일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사람이 로봇가 아닌 이상 다양한 생각들을 할 때 꼭 한 가지 생각만으로 평화를 실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병역거부자들은 수많은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들을 단지 사회의 이런 일반적인 거는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 실현의 방법이 무조건 옳고 너희 건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당연히도 총 들고 전방에 가서 평화를 지키시는 분들의 신념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저희의 신념도 그분들처럼 평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존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뭐 그 신념이 종교에 따른 신념이 됐든, 혹은 뭐 김 교수님이 아까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미신에 따른 신념이 됐든, 혹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됐든, 예. 하나의 민주주의 안에서 다양성으로 존중받고 싶은 심정이고, 그래서 저희 병역거부자들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뭐 우리의 주장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그건 되게 파시즘적인 거죠.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그르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도 다른 수많은 의견들과 양심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은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 자체가 총칼을 들고 안보적 대치만이 그 실현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분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향 군인의 회원으로 있는 우희도입니다. 예. 그 앞에 토론하신 분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먼저 하두를 끝내자면, 대한민국의 의무의 하나인 병력의 업무는 개개인의 선택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 50여 년간 휴전 상태에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직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착각하는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한된 백령 생활 속에서 휴전선거 또는 도서지방, 기타 각 지방에서 현재 이 시간까지 불침번을 쓰고 있는 우리의 병사들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특정적인 종교를 가진 자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전쟁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꼭 이들에게는 집총을 거부한다면 야전 삽을 주어서 방공호를 판다든지, 또는 그 외에 집총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임무를 수행할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줘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력하게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다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저는 평화인권연대에서 나온 정용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앞에 토론에서 나온 말씀 중에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관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지금 그 독일의 대체복무제도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상당히 부작용과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국으로 대체복무를 하러 온 독일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한국에 와서 지금 독일에 국외 선양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분을 만났는데 독일에서 양심의 논쟁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독일에서 과연 양심을 사람이 판별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돼서 결국은 이게 어떤 결과로 나왔냐면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그 선발 절차가 더 간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복잡하고 그 다양한 심사, 어려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됐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오히려 양심의 그 측정하는 문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사회적인 논의가 돼가지고 오히려 짧은 시간에 독일 이야기 다 하다가 시간 나가니까요. 그 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것은 독일에서 이럴 수 있는 것은 또 한 가지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이 현재 그 군 복무 여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다른 OECD 국가의 그 군사 복무 여건에 비해서 형편없이 열악하다는 것은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이래서 이러한 대체복무 도입을 통해서 기존의 그 군 복무 여건까지도 같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형평성 시비라든지 이런 그 복무 논쟁 같은 것들도 좀 어느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 아까 처음에 그 양심의 자유를 신만이 뭐 판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사회에서 국가안보 논리는 특히 군사적 국가안보 논리는 신만이 바꿀 수 있다.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그 안보 논리 자체가 너무나도 좀 그 신성화되고 이건 일단 그 정상적인 것이고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논리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보 논리 과연 절대적 선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자기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이다가 지금 군 복무 때문에 지금 휴학 중인 상태고 지금 제대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지금 따끈따끈한 예비군으로서 할 말 많겠네요. 할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대체복무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대안으로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아직 우리나라 현재 국가 안보 상태로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밖에는 지금 비도 오고 지금 날씨도 안 좋은데 전방 부대에서는 지금도 지금 남북한이 서로 지금 총포를 지금 겨누고 서로 도발을 하지는 않을까. 지금 서로 지금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을 했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 이제 국가 존속에 이제 큰 그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실험할 여유가 없는 국가적 안보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지금 현재 그런 그러면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고 좀 더 고찰과 검토가 좀 더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답을 찾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만 되더라도 상당히 유익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토론의 막바지에 다가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패널 여러분에게 아무래도 그래도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력의 의무라고 하는 국가가 강제하는 국민의 의무, 그리고 이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가치가 권리가 분명히 충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설을 하고 그걸 어떻게 법 적용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토론 중에 나름대로의 대안이라면 이제 약간의 대안은 제시가 됐습니다만은 그 시간에 이제 서로 반대 입장을 어떤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차원에서의 지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양심에 따른 병력 거부권 실현과,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양심에 따른 병력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지난 24일 날 대체복무 제도 입법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체복무법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제안이 됐는지 더 참고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홍영길 대표께서, 아니 우리 진 변호사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법에 관한 거라서. 네네. 입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병역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대체복무 요원을 판정하는 절차들에 관한 특별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 거죠. 병역법 개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체복무를 병역 중에 보충력의 한 일종으로 이제 정하고요. 그리고 특별법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체복무 요원을 판정하는 기준, 그리고 기관, 그리고 대체복무 형태, 양태, 그리고 대체복무 자가 이제 인정이 기각된 경우에 어떤 불복 절차 등 그렇게 재반의 판정에 관한 절차들을 쭉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대체복무 영역인데, 그것은 이제 주로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랄까, 중환자 보조, 장애인 보조, 그런 재난 구호 이런 것들의 영역을 정하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연대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 변호사께서. 글쎄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이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듣지 않을 수는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과연 이제 대체복무 제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병력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은 가치적으로 같은 정도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히 이제 선별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난해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리라고 전망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복무를 주장하신 측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면 우리 사회가 경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제가 아까 이 문제 이전에 제가 아까 너무 방청객이 말씀하시기 중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짧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 저 안경 쓰신 분, 하고 또 이분이시던가요? 근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제가 오늘 이 여와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좀 감사하다 말씀도 하셨는데요. 혹시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이해한 듯한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방청께서 말씀하신 논리가 제가 참 죄송합니다. 귀에 거슬려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양심적 병력 거부하는 그 종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말입니다. 현재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정당하고 민주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부당한 침략자에 대한 전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종파는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민주화가 어떻고 군대 사기가 어떻고 말이죠. 군대 여건이 어떻고 관계없습니다. 그래 현실로 보면 명백하게 우리나라는 국방 강화해야 됩니다. 병력을 강화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방법이 없을까? 정당한 전쟁은 좋고 부당한 전쟁은 싫고 정당한 권력은 좋고 국가 권력은 나쁘고 이래가지고 집권 거부한다면 그거는 천박한 정치 논리예요. 그런 주제라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가치 없는 얘기라면. 죄송합니다. 인신공격 같은데요. 혹시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데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취지 아니길 바라고요. 아니길 바라고, 하여간에 좀 대처국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모든 국민에게 결국은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다수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 정도라면, 소수이니까, 엉키기 심사한다니까, 군대 갔다 온 거 다름없겠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면, 이제는 사회가 경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으네요. 모르겠습니다. 제 예상이 그러니까요. 예, 우리 홍 대표 그리고 이제 김 교수께서도 이번에 제안된 연대회의에서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해주시고요. 마무리 발언 제가 다시 들을 겁니다. 이 시간이 지금 마무리 발언 아니니까요. 그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 대체복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원론적인 입장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 기회를 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받을 수 있다 하는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대만의 경우에 2000년도에 대체복무가 마련되는데 그 이전엔 어땠느냐. 같은 동료인 경우에 7년에서 12년씩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래서 참 제 생각에는 거기가 안보가 참 열악하긴 한가 보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2000년도 이후에 어쨌든 대체복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만에서 아까 뭐 10,000명 조금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거긴 일반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10,000명밖에 신청 안 하는 거죠. 대만 군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 40만 명이 되죠. 예. 뭔가 하면은 대표께서도 좀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어떤 기간이라든지 역정에 의해서 고안이 된다면 그것이 특정 종파에 국한이 되든 혹은 조금 더 넓은 범위가 됐든 그것이 그쪽이 특혜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형평성 시비는 사실은 없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 세계 모든 사례들이 전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대체복무 문제를 좀 바라봐 주시고 좀 그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길 바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기회가 다시 있습니까? 예, 마무리 기회 다시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럼 좋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체복무 법안은 대안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 결정상의 문제이지 헌법 해석상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그 김 교수께서는 연대회의에서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고려 가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 결정상의 문제이지 헌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법률로 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처럼 꼭 필요하다면 기본법에 삽입하는 것처럼 저희도 헌법상의 조항으로 삽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내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이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온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패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이제 하실 얘기는 있는데 다 하시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은 딱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좀 지켜주시고요. 순서는 예, 우리 홍 대표께서 먼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럼 해주시고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한번 내주시고 우리 그럼 김 교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예, 변호사분께서 또 이어서 1분씩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 수십 년간의 그 투옥을 해왔던 저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인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요. 어떤 이렇게 인권으로 봐줄 수 있는 그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 어떤 다른 형태로 그냥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력 자원도 좀 줄어들고 한다는 상황이라니까 더욱더 교도소에 가두기보다는 끄집어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 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게 뭐 제 마지막 말입니다. 예. 아까 제가 그 홍 대표님한테 이스라엘이 양심적인 병역법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로마가 아주 강성했었을 때는 군인 출신들이 황제를 할 때는 아주 강성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속칭 그 문민 출신들이 황제를 하면서 로마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나타난 게 병역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빠짐없이 시민군으로 다 참전을 했었는데 문민이 황제가 되면서부터 예외를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도 유태인만큼은 병역 의무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근본적으로 창을 들려고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나라를 건국하고 나니까 이건 이제 완전 의무 복무제가 되고 남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진 변호사님처럼 여자들까지도 총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뭐냐? 처한 위치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종교적인 신념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교황님께서도 카톨릭의 오류를 인정을 하셨죠. 그동안 우리 여호와의 증인께서는 몇 번의 오류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종말론을 하신 적도 있고 14만 4천 명이 하늘로 가신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해석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를 바꾸는 것이 이러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반론 기회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예,
예, 그런 종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종교 시청자에 얘기, 대한 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른 예. 기회에 달리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 뭐 우리 무리하신 말씀이라고 홍 생각합니다. 대표께서 조금 억울한 면은 있으시겠지만 뭐 잠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우리 진 변호사께서 마무리해 주시죠. 직업 때문인지 저희 주변에는 남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자보단. 그래서 그중에 대부분은 다 병역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병역 거부자는 저에게도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빠나 뭐 저희 남편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남성분들이 국가와 가족의 그 안위를 위해선 자기는 적이 나타났을 때는 총을 들고 싸우겠다라고 결심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어떤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자기가 아무리 적이어도 인간에 대해서 총을 들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년씩 감옥에 가둬놓는다는 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우려를 대체복무제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마지막. 요즘 하여튼 지난번에 탄핵 사태 이후로 우리 헌법적 가치라는 것이 많이 이제 일반인들 이익 속에서도 이제 거론이 되고 해서 법조인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주제도 양심의 자유가 이제 거론이 되니까 그냥 막 싸우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남부진 판결에 불만을 가지면서 여와의적인 경우에 참 안타깝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달리 대안의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대체복무제도 어떤 제도이긴 간에 역시 현실 사회는 법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법이란 건 다수가 모여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다수 국민의 합의가 생길 때까지는 더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금방진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려가 이 문제가 상당히 정말 철학적이고 문명사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인데, 이것이 자칫 우리의 정치 상황, 어떤 정치적 움직임, 남북관계, 이런 문제로 오히려 말이죠. 영향을 입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정말 우리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참 빛나는 주자의 전통이 말이죠. 너무 문약해져가지고 사회가 아주 엉망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폐습을 따라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길 바라고요. 따뜻한 온전을 가진 인권국가가 될, 지금 아닌 건 아니지만 국민적 합의가 만약에 늦다면 말이죠.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또 인력을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아니면 반대를 하시든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들을 보여주는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논의를 했다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의 감정과 그다음에 이 상호 간의 인신 공격이 주를 이루었던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좀 더 냉정하게 이성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호의 공론의 과정 속에서 걸러질 것이 걸러지고, 그리고 가능하다라면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로서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생방송 토론광장 클릭10 PM, 내일은 정규성 박사의 진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 그리고 파장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른 토론의 공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